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세상사가 다 부질없어진다들 하지만 제게는 죽어도 잊지 못할 이름 하나가 가슴속 깊은 곳에 대모처럼 박혀 있습니다. 10년 전 내 금쪽 같은 아들 재현이를 차가운 바닥에 눕히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던 여자. 내 며느리였던 이은수입니다. 오늘 그 여자가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1월의 찬바람은 살을 파고드는데 교도소의 육중한 철문이 끽 소리를 내며 열리는 그 순간 내 심장은 다시 1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도 세상은 여전히 무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걸어 나오는 저 초라한 행색을 보십시오. 잿빛 수위만큼이나 창백해진 얼굴, 낡고해진 운동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묻은 때 절은 가방 하나.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죽인 살인마라는 사실을 세상 그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은수는 정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유의 공기가 달콤했을까요? 아니면 죄책감이 발목을 잡았을까요? 나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핸들을 부서지라 움켜쥐었습니다. 내 아들이 누렸어야 할 그 평범한 공기, 그 햇살을 저 여자가 다시 누린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차가운 창문을 내리고 은수를 마주했습니다. 내 아들은 흙 속에서 뼈만 남았을 텐데 너는 여전히 숨을 쉬고 걸어 나온다며 독서를 퍼부었을 때 은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어머님 몸은 좀 어떠시냐는 가당치도 않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발끝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몸 걱정하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아니, 내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라. 그것이 내가 10년을 별러온 재회의 첫마디였습니다. 내 차가 눈길을 팍차고 나갈 때 백미러로 본 은수의 모습은 마치 버려진 인형처럼 작고 초라했지만 내 가슴 속의 불길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날 밤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6월의 밤, 아들의 비명소리에 달려나간 거실엔 피가 낭자했고 은수는 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도 그녀는 변명 한마디 없이 자기가 그랬다며 나를 데려가 달라고 절규했습니다. 도박 빚 때문이라는 소문, 보험금을 노렸다는 추측들. 나는 그 모든 추악한 말들을 사실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야만 아들을 잃은 이 지옥 같은 현실을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아들은 내 희망이었고 내 전부였으며 내 노후를 비추는 유일한 등불이었습니다. 그 등불을 끈 사람이 바로 내가 믿었던 며느리라니 그 배신감은 칼날이 되어 내 심장을 매일같이 후벼 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들어올 때부터 상서롭지 못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우리 집 재산을 보고 들어온 거라고 결국은 사다를 낼 줄 알았다며 혀를 찼습니다. 나는 그 말들을 방패 삼아 며느리를 증오했습니다. 10년 동안 면회 한 번 가지 않았고 그녀가 보낸 수많은 편지들은 뜯어보지도 않은 채 아궁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흩어지는 종이 조각들을 보며 내 아들의 원한도 그렇게 풀리길 바랐습니다. 편지 속에 담겼을 그 가증스러운 변명들을 읽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마주한 그녀의 눈망울은 왜 그토록 공허하고 슬퍼 보였을까요? 분노와 의구심이 뒤섞인 채 나는 다시 시작된 이 지옥 같은 인연의 끈을 어떻게 끊어내야 할지 몰라 밤을 치새웠습니다.
며느리가 살아 돌아온 세상은 내게 더욱 가혹한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의 뒤를 쫓으며 그녀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그 죗값을 마저 치르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작정입니다. 아들의 영정 사진 앞에 맹세했던 그 복수를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출소 후 은수가 찾아간 곳은 번듯한 집도 친정도 아닌 동대문 시장의 어느 컴컴한 구석이었습니다. 전과 자라는 딱지는 주홍 글씨보다 무섭게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비린내 나는 생선 바구니를 옮기는 은수의 손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져보는 생선 핏물이 손톱 밑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모를 것 같던 시장 한복판에서도 누군가는 귀신같이 그녀를 알아보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살인마가 나타나 장사를 망치게 생겼다며 침을 뱉는 상인들 사이에서 은수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생선을 주우며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 처량한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통쾌해했지만 은수의 눈엔 눈물조차 메말라 있었습니다. 나는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라. 내가 웃는 꼴을 보면 내 아들이 무덤에서 통곡할 테니까. 내가 겪는 그 천대가 내 아들이 겪은 죽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은수의 무너진 어깨를 볼 때마다 내 가슴 한구석이 왜인지 모르게 저려왔습니다. 그때 친조카 태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님, 그 여자 출소했다는데 제가 사람 붙여놨으니 걱정 마시라고, 혹시라도 재산 넘볼 생각 못하게 확실히 밟아놓겠다며 비열하게 웃는 조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수는 아들이 죽고 나서 내게 가장 살가운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웃음소리가 왜 이토록 날카로운 금소금처럼 들리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을 경찰로 살다 은퇴한 내 오랜 친구 강 반장이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나를 찾아왔습니다. 강 반장은 퇴직하고 나서도 10년 동안 가슴에 걸렸던 사건이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에는 내가 워낙 완강했고 은수가 자백까지 해서 묻혔지만 지문 감식 결과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칼자루에서 나온 건 재현이 지문뿐이었고 은수의 지문은 칼날 끝부분에만 아주 살짝 묻어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그것은 누군가를 찌른 지문이 아니라 휘두르는 칼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다 생긴 지문이라는 말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믿어온 진실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강 반장은 은수가 죽인 게 아니라 죽임을 당하려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현이 방 비밀 금고를 1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열어봤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방이 무서웠습니다. 문을 열면 아들의 피 냄새가 날 것 같고 아들의 환청이 들릴 것 같아 단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방은 내게 성역이자 동시에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강 반장의 말을 듣고 나는 지옥의 문을 열 듯 아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증오로 덧칠해졌던 그 방의 문고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열쇠를 돌리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방 안에는
1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아들이 쓰던 만년필, 즐겨 읽던 책들 위로 뽀얗게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책상 밑 비밀 레버를 더듬어 찾았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나타난 작은 금고.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진실이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기장의 첫 장을 넘기기도 전에 나는 숨이 막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손때가 묻은 그 일기장이 마치 나를 꾸짖는 것 같았습니다. 일기장을 펼치자 아들의 비명 섞인 고백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의 고통, 자신을 압박하던 빚쟁이들의 위협, 그리고 그 배후에 있던 믿었던 누군가의 얼굴.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은수가 범인이 아니라면 지난 10년 동안 내가 그 아이에게 저지른 짓들은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 내 아들을 살리려다 지옥으로 떨어진 그 아이를 나는 내 손으로 더 깊은 구렁텅이에 밀어 넣었던 것일까요? 시장 바닥에서 소금을 맞으며 고개를 숙이던 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피로 써내려간 마지막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 진실 앞에서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방 안에서 찾아낸 낡은 일기장. 그 첫 장을 넘기는 내 손은 마치 사형대에 올라선 죄수처럼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내가 그토록 저주하고 멸시했던 며느리 은수. 그녀가 감옥에서 썩어가는 동안 내가 누렸던 이 안락한 집과 따뜻한 밥상이 사실은 그녀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것이라는 예감이 내 목을 죄어왔습니다. 일기장 속 재현이의 글씨는 뒤로 갈수록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사람의 절규처럼 잉크 자국마다 눈물인지 피인지 모를 얼룩이 번져 있었죠. 재현이는 일기장에 자신이 사업 실패로 입었던 막대한 손실과 그로 인해 몰려온 사채업자들의 지독한 협박을 낱낱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내가 친아들처럼 믿고 회사의 모든 권한을 맡겼던 조카 태수가 있었습니다. 태수는 내 아들을 늪으로 밀어 넣은 장본인이었습니다. 재현이가 투자했던 모든 사업의 자금을 빼돌리고 아들을 파산으로 몰아넣은 뒤 사망보험금을 노려 자살을 종용했던 악마의 얼굴이 일기장 사이사이에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이는 써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죽어야만 은수와 어머니가 사채업자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자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보험금은 한 푼도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명예는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은수가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나를 죽인 것으로 위장하겠다고요. 자기가 살인자가 되어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겠으니 제발 죽어서라도 명예로운 아들로 남으라고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내 아내 은수는 나를 위해 자기 인생 전체를 버리기로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어도 이 고통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10년입니다. 그 아이가 20대의 꽃다운 청춘을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보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향해 소금을 뿌리고 침을 뱉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은수가 보내온 그 수많은 편지들, 어머니 건강하세요. 재현 씨를 원망하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을 그 진심들을
나는 단 한 장도 읽지 않고 불태웠습니다. 내가 태운 것은 종이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의 심장이었고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간절한 부탁이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피 묻은 지문과 함께 짧은 유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은수를 용서하지 마세요. 그래야 어머니가 의심받지 않고 보험금을 받아 편히 사십니다. 하지만 어머니, 언젠가 제가 그리워 이 일기장을 여신다면 그때는 은수를 제발 제 목까지 사랑해 주세요. 그 아이는 저보다 저를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내 아들이 죽던 날 은수가 칼을 들고 서 있던 그 기괴한 모습은 살인의 현장이 아니라 남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도려내던 숭고한 희생의 현장이었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당장이라도 시장 바닥으로 달려가 은수의 발을 붙잡고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비열한 목소리가 내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친조카 태수였습니다. 그는 내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과일을 집어 먹으며 부하 직원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네 슬슬 기운 빠지는 것 같으니까 유원장 손 좀 보자고. 그 살인마 며느리녀는 내가 겁 좀 줬으니까 입도 못 뻥긋할 거야. 태수의 그 뻔뻔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악마는 내 아들을 지키려던 은수가 아니라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자리를 차지한 저 짐승 같은 놈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나는 3억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다이아몬드 반지를 손에 꽉 쥐고 동대문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이 반지는 재현이가 첫 사업에 성공하고 내게 선물하며 엄마, 평생 고생만 했으니까 이제는 여왕처럼 사세요 라고 말하며 끼워준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가락에서 한 번도 빠진 적 없던 이 영광의 상징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끄럽고 무겁게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 입구에 도착하자 비린내와 소음이 나를 반겼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곳에서 나는 은수를 찾아 헤맸습니다. 멀리서 태수의 부하들이 은수의 좌판을 발로 차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 살인마녀나. 내가 여기서 장사하면 우리 고모님이 기분이 좋으시겠냐? 당장 짐 싸서 꺼지라고 했지. 은수는 젖은 바닥에 엎드려 흩어진 생선들을 줍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얇은 점퍼가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죠. 태수는 그 옆에서 우산을 쓰고 서서 은수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지지기며 속삭였습니다. 은수야, 10년이나 살고 나왔으면 눈치가 있어야지. 내가 죽어야 숙모님이 조용히 눈을 감으실 거 아냐.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민폐라고. 그 광경을 본 순간 내 안의 모든 이성이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모피 코트가 비에 젖는 줄도 모르고 달려가 태수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쩍 소리가 시장통에 울려 퍼졌고 태수는 당황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습니다. 고모님, 아니 여긴 어쩐 일로. 나는 대답 대신 은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은수의 손등은 태수의 구두 굽에 찍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아이가 경찰차에 타기 전 내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 미워하셔도 되니까 팝 거르지 마세요. 그 착한 아이를 나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짓밟아온 것일까요? 나는 은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저 청담동 사모님이 왜 살인마 앞에 무릎을 꿇어?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은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흙먼지와 생선 피가 묻은 그 손이 내 보석 박힌 손보다 훨씬 고귀해 보였습니다. 나는 손가락에서 반짝이던 3억짜리 다이아 반지를 빼냈습니다. 그리고는 은수의 상처난 약지에 그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은수야. 아니 내 딸아. 이 못난 시미를 용서해라. 내가 재현이를 위해 어떤 지옥을 견뎠는지 이 미련한 노인네가 이제야 알았다. 은수는 멍하니 나를 바라보다가 이내 내 어깨를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울지 않던 아이가 시장 바닥이 떠나가라 소리를 내며 우는데 그 소리가 내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왜 오셨어요? 그냥 저 미워하시지. 재현 씨랑 약속했는데, 끝까지 비밀로 하기로 했는데, 나는 은수를 품에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아니, 이제 비밀 같은 건 없다. 너는 살인마가 아니라 내 아들을 지킨 영웅이야. 오늘부터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친딸이다. 이 반지가 증표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마. 그때 태수가 당황하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고모님 미치셨어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잊으셨냐고요. 나는 태수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강 반장 들어오게. 내 신호에 맞춰 뒤에서 대기하던 강 반장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나는 품 안에서 아들의 일기장과 태수의 횡령 증거가 담긴 서류 뭉치를 꺼내 던졌습니다. 태수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이 아이의 인생을 도둑질한 대가. 이제부터 피눈물로 치르게 될 거다. 내 놈이 탐내던 내 재산 단 1원도 내 몫은 없다. 아니, 너는 평생 감옥에서 썩으며 은수가 견딘 10년의 1000배를 겪게 될 거야. 경찰에게 끌려가는 태수의 비명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사라져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이제 소금을 뿌리는 대신 우리 고부의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은수를 일으켜 내 벤츠차 뒷자리에 태웠습니다. 3억짜리 다이아가 은수의 손가락에서 빗물에 씻겨 더욱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자 은수야. 따뜻한 밥 지어놨다. 이제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다. 은수는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 아주 작은 정말 봄볕 같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황혼의 길목에서 나는 잃어버렸던 진정한 가족을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드디어 찾았습니다. 태수가 경찰차에 실려가던 그날 밤 청담동 저택의 공기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게 갠 듯했습니다. 하지만 내 싸움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한 여자의 인생을 난도질한 죗값은 단순히 수갑을 차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됐습니다. 나는 은수를 안방 침대에 뉘어두고 밤새도록 아들의 일기장과 태수가 빼돌린 비자금 장부들을 대조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 고통의 기록들이 이제는 태수를 단두대로 보낼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10년 동안 발길을 끊었던 회사의 이사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제 세상인 양 주무르던 그곳은 이미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태수의 신봉 노릇을 하던 이사들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었습니다. 나는 태수의 자리에 앉아 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내 아들의 죽음을 방치하고 은폐했던 모든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내 아들 재현이가 이 회사를 위해 피땀 흘릴 때 너희는 그 피를 빨아먹고 있었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중 태수의 죄에 동조한 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태수는 유치장 안에서도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유능한 변호인단을 선임해 삼촌의 자살을 방조했을 뿐 직접적인 살인 증거는 없지 않느냐며 오히려 나를 협박하려 들었죠. 하지만 나는 그놈이 간과한 것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은수가 10년 동안 감옥에서 써내려갔던, 하지만 내가 읽지 않고 태워버린 줄 알았던 미발송 편지들의 사본이었습니다. 은수는 교도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목격했던 태수의 악행들을 기록해 두었고, 그 기록들은 태수가 재현이의 약을 바꿔치기하고 자살을 종용하며 위협했던 그날 밤의 모든 상황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실에서 태수와 마주 앉았을 때 그놈은 내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모님, 결국 고모님 아들도 비겁하게 죽은 건 변함없잖아요. 그 며느리년이랑 손잡아봤자 죽은 재현이가 살아 돌아옵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합의하고 제 집은 돌려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들이 느꼈을 그 깊은 절망이 내 몸속으로 전이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태수의 얼굴에 아들의 유품인 만년필을 집어 던졌습니다. 태수야, 너는 재현이가 비겁하게 죽었다고 했지? 아니, 재현이는 은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거다. 그리고 은수는 재현이를 위해 지옥을 선택했지. 하지만 너 같은 짐승은 오직 내 탐욕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밟았을 뿐이야.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이 아니라 내가 죽인 사람들의 원혼에게 평생 시달리게 될 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살인마 며느리로 불리던 은수의 이름은 희생의 상징으로 바뀌었고, 청년 사업가로 칭송받던 태수는 가족을 파멸시킨 악마로 낙인 찍혔습니다. 태수가 숨겨두었던 해외 은닉 자금들이 하나둘 밝혀질 때마다 그놈의 오만했던 고개는 점점 아래로 꺾였습니다. 최종 선고 날 판사는 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을 나서는 태수의 뒤통수에 대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은수는 10년 만에 나왔지만 너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거다. 내가 탐냈던 내 모든 재산은 은수의 이름으로 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너는 단 1원도, 단 1초의 자유도 누리지 못할 거야. 태수의 판결이 확정되고 일주일 뒤 나는 은수와 함께 아들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마주하는 아들의 무덤. 은수는 시장 바닥에서 쓰던 낡은 옷 대신 내가 선물한 정갈한 백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그 3억짜리 다이아 반지가 끼워져 있었죠. 하지만 그 보석보다 더 빛나는 것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은수의 눈가에 맺힌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나는 아들의 묘비 앞에 태수의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재현아, 이제야 내 짐을 내려놓아라. 은수의 억울함도 내 명예도 이 엄마가 다 되찾아 주었다. 은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무슨 말을 전했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늦게 진실을 밝혀서. 아니면 이제 걱정 마요. 어머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라고 했을까요? 나는 은수의 젖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은수야, 이제 그만 울어라. 재현이가 너 우는 거 보면 가슴 아파서 저 세상에서도 편히 못 쉰다. 이제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재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한참을 서로에게 기댄 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나는 가장 먼저 은수의 호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아닌 내 친딸로 입적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람들은 수천억 자산가가 전과자였던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물려준다고 손가락질하기도 했지만 내게는 세상의 평판보다 은수의 잃어버린 10년을 보상해 주는 것이 천만 배는 더 중요했습니다. 은수는 내 회사의 복지재단 이사장을 맡아 자신처럼 억울한 누명을 쓰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소금을 맞던 그 강인한 손으로 이제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느덧 봄이 오고 우리 집 마당에도 아들이 좋아하던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은수가 직접 내려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은수는 이제 예전의 그 생기를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끔 밤늦게 아들의 사진을 보며 혼자 울기도 하지만 이제는 내가 곁에 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엄마, 차가 좀 식었네요. 다시 데워드릴게요. 은수가 나를 엄마라고 부를 때마다 내 가슴 속에 얼어붙었던 얼음장들이 녹아내리는 기분입니다. 나는 은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은수야, 고맙다. 죽어가는 이 늙은이의 영혼을 내가 다시 살려냈구나. 인생의 황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나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만약 내가 그날 시장 바닥에서 은수를 외면했다면, 만약 내가 그 낡은 일기장을 태워버렸다면 나는 평생 진실이라는 지옥에 갇혀 죽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기를 냈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으며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3억짜리 다이아 반지는 더 이상 부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견뎌온 인내의 시간이며 배신보다 강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이제 나는 카메라 너머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믿고 계신가요? 혹시 소중한 진실을 오해라는 먼지 속에 덮어두고 있지는 않나요? 황혼의 수사일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억울함이 풀리고 진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는 며느리, 아니 내 딸 은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아들아, 보고 있니? 이제 우리 은수는 이 엄마가 지킨다. 너는 그곳에서 아무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